안녕하십니까. 딜사이트와 함께 시작해봐요. 쉽게 배우는 기업 분석, 경제 독학의 이도영입니다. 자, 오늘은 유동자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동자산이라 그러면 유동성과 관련된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유동성이라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합니까? 유동성. 우리가 어떤 자산들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유동성이 높은 자산들은 시장에서 굉장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하더라도 유동성이 좋은 회사, 유동성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기업 가치가 높은 것들을 대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1,000원짜리 빵을 살 수 있는 빵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요. 또 한쪽에는 현금을 1,000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빵과 똑같은 가치, 빵 1,000원짜리하고 현금 1,000원이 있지만은 우리가 대부분 빵을 선호합니까? 현금 1,000원을 선호합니까? 대부분 현금 1,000원을 좋아하겠죠. 자, 빵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해서 못 먹게 됩니다. 물론 빵을 가지고 김밥으로 만일에 바꾼다고 하더라도 바꾸기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1,000원이라는 가치는 빵을 사든 김밥을 사든 뭐든지 우리가 1,000원의 가치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1,000원이라는 화폐의 가치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500원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유동성이 높은 이런 것들을 우리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유동성을 우리 투자자들은 대부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업의 상황을 볼 때 유동자산이 많은 기업들은 어떤 환경 변화에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유동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현금이겠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현금의 가치는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동성, 즉 리퀴디티는 우리가 기업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동자산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자산은 우리가 바란스, 즉 재무상태표에서 보시면은 차변의 자산에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산을 이렇게 나열할 때 우리가 어떤 순서에 없이 만일 재무상태표에다 표시한다 그러면은 기업마다 아무렇게나 순서가 없이 표시하게 되면은 분석하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사람들이나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된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과목들을 배열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하죠.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산은 유동성이 높은 유동자산, 그리고 유동성이 떨어지는 비유동자산을 이제 차례대로 나열해서 표시하게 되죠. 물론 부채에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반대 계정에 있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는 회계적으로 1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1년 안에 현금화 정도가 가능한 자산들은 유동자산. 1년 안에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은 기본적으로 비유동자산. 이렇게. 물론 1년이라는 기준은 회계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유동자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유동자산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좌자산이고요. 두 번째는 재고자산입니다. 자, 당좌자산은 여기 표시된 바와 같이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현금성 자산에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기타 현금성 자산이 들어가고요. 자, 여기 또 단기 투자 자산이 들어갑니다. 단기 매매 증권, 단기 금융 상품, 단기 대여금, 그리고 매출 채권, 선거금, 선거비용, 미수금, 미수수익, 선납세금, 이런 다양한 과목들이 당좌 자산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동 자산에서 당좌 자산을 차감한 것이 재고 자산이고요. 유동 자산은 당좌 자산 플러스 재고 자산으로 이루어집니다. 재고 자산은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재료, 제공품, 반제품, 저장품, 제품, 상품, 미착품, 시성품, 적성품,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재고 자산은 우리 다양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당좌 자산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당좌 자산은 기본적으로 유동 자산 중에서 판매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입니다. 자, 재고 자산은 기업이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화죠. 예,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은 원재료가 될 수도 있고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재고가 될 수도 제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재고 자산이죠. 그래서 판매 활동을 거치지 않고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들이 우리가 당좌 자산이고요. 그 중에서 유동 자산의 대부분이 그래서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우리 당좌 자산 중에서, 자, 유동 자산, 당좌 자산 중에서 가장 최상단에 있는 거죠.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유동성이 가장 높은 것이죠. 기업이 보유하는 자산 중에서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이 현금입니다. 우리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현금이죠. 특히나 기업은 다양한 원재료를 구입하거나 교환 거래의 매개 수단이 되는 것이 현금입니다. 기본적으로 현금은 회계를 측정하는, 거래를 측정하는, 모든 거래를 측정하는 단위가 되기도 합니다. 현금은 뭐 도난의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도 생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안전 문제라든지 투자 기회 상실에 따른 그런 다양한 위험 때문에 예금이라든지 우리가 금융상품으로 또는 유가증권의 투자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동전이나 지폐죠. 그죠? 통화. 그리고 통화 대용 증권. 자, 자기압수표도 우리가 현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금에는 자, 크게 현금과 예금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현금 중에는 현금은 다시 통화와 통화 대용 증권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전, 지폐고요. 자, 통화 대용 증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은행이 발행한 자기압수표라든지, 자,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라든지, 가계수표, 여행자수표, 송금수표, 또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우편한 정서, 소액한 정서, 전신한 정서, 이외에도 각 기업이 사채나 공채를 통해서 발행하는 이자표, 배당금의 지급 통지서라든지 국고 송금 통지서도 현금으로 봅니다. 즉 통화 대용 증권으로 이거는 우리가 통화는 아니지만 통화와 같은 효력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지폐와 동전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화와 통화 대용 증권이 현금으로 우리가 캐시라고 그러죠. 캐시라고 그러고, 자, 이외에도 우리는 대부분 많은 캐시를 은행이라든지 이런 금융기관에다가 예치를 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예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보통예금, 당좌예금입니다. 물론 뭐 요즘에 그 은행에 우리 그 계정 과목을 보시면은 보통예금뿐만 아니라 기업자유예금, 저축예금 이런 다양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통화, 즉 캐시에 들어가는, 현금에 들어가는 예금은 언제든지 현금으로 전환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야 됩니다. 즉 요구불 예금이죠. 수시로 찾을 수 있는 예금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데,
이런 요구불 예금으로 현금으로 전환하는데 아무런 기본적인 제약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떤 요구불 예금은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마음대로 찾지 못하죠. 은행에 가더라도. 자, 이런 것들은 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금으로 바꾸는데 아무런 제약을 갖지 않는 그런 예금은 우리가 현금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자, 현금 중에서 우리가 이 당좌 예금, 당좌 예금만 좀 집중적으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좌 예금은 기본적으로 당좌 수표나 약속금을 발행할 수 있는 예금입니다. 기업은 지금은 우리가 그 종이 당좌 수표나 종이 약속금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전자 수표, 전자금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기업이 현금 거래를 많이 하다 보면 현금을 많이 보유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은행에 당좌 예금이라는 예금 계정을 통해서 수표를 통해 수표 발행을, 자, 수표 용지를 은행에서 받아와서 그 수표에다가 기록을 해서 교부를 하게 됩니다. 거래처에 지급을 하게 되나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수표가 당좌 수표죠. 그래서 당좌 예금은 아무나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신용은행에서 당좌 수표라는 용지를 주고 약속금 용지를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좌 예금을 개설할 때는 신용조사를 하게 됩니다. 당좌 예금을 개설하기 위한 신용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신용조사를 통해서 일정 통과가 돼야 승인이 돼야 당좌 예금을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각 지역별로 보증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당좌 예금이라는 예금은 보증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좌 개설 보증금이라고 그러는데요. 보증금을 일부 예치를 하는 거죠. 요거는 특정 예금과 현금과 예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현금으로 보지는 않고요. 특정 현금과 예금 계정을 따로 사용해서 당좌 개설 보증금은 관리하게 됩니다. 계정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당좌 예금은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한도, 즉 마이너스 대출 같이 예금이 없더라도 은행에서 빌려서 출금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당좌 대출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걸 당좌 차월 또는 당좌 대월 뭐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지금은 당좌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좌 예금 초과된 부분, 자, 예금이 지금 하나도 없더라도 초과해서 당좌 수표를 통해서 또는 인출을 통해서 마이너스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 이런 것들 일어나는 금액, 마이너스가 된 금액을 우리가 당좌 대출이라고, 이 마이너스 된 금액, 자, 은행에서 빌려온 돈이 되겠죠. 이 빌려온 돈은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화면에 보시면은 그림에 당좌 수표의 견량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좌 수표는 발행인의 기명 날인이 있어야 되고요. 당좌 수표라는 문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발행일과 발행지, 지급인의 명칭, 지급지. 자, 일정 금액을, 자, 내가 은행을 통해서,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통해서 지급을, 이 수표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해 주십시오라는 위탁의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수표를 구성하는 중요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구가 하나라도 빠지면은 수표로서의 기능이 없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음수표법에도 이런 당좌 수표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생각, 당의 기업, 이 당좌 수표를 발행한 기업이 발행을 해서 수표를 지급하게 되면은, 또는 내가 발행한 수표를 받게 되면은 어떻게 계정 처리해야 될까요? 자, 일단 당좌 예금에서 인출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당좌 수표를 발행하는 순간 당좌 예금에서 인출이 되게 됩니다. 수취하는 계정에도 다시 입금이 되겠죠. 그죠?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어떨까요?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아까 우리가 대용 정권이라고 그랬죠. 현금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현금으로 바로 수취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지불할 때도 현금을 지급하는 효과를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금성 자산입니다. 자, 현금성 자산은
현금하고는 다르죠. 우리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자, 현금은 현금성 자산과 현금으로 나누고요. 현금은 다시 이런 통화와 통화 대용 증권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현금성 자산은 자, 현금은 아닙니다. 통화 대용 증권이나 화폐나 동전이 아니지만 우리가 현금성 자산, 현금이나 거의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겁니다. 이 현금성 자산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건을 가져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큰 거래 비용이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현금으로 바꾸는데 많은 비용이 들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비용이 크게 소요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요. 자, 다음에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자율 변동에서, 자, 이런 어떤 현금성 자산은 이자율이 변동됨에 따라서 가치가 심하게 일어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치 변동이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금융상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만기, 자, 이 현금성 자산이 내가 취득할 때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안에 도래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갖춰야 우리가 현금성 자산을 보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를 들면은, 자, 내가 기업이 취득할 때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이나 또는 상한 우선주. 자, 기업이 취득하는 날부터 상한일까지 3개월 이내인 상한 우선주. 자,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환매 조건부 채권, 우리가 환매채라고 그러죠. 환매채나 양도성 예금증서, 우리가 CD라고 그러죠. 자, 이런 기본적으로 3개월 안에 도래하는 채권이나 우선주, 양도성 예금증서, 환매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현금성 자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현금성 자산은 실제 우리가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서 거의 현금과 동일한 성격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취득 당시에 이 현금성 자산이 아니고 다른 금융 자산으로 만일에 유가증권을 분류한 자산 분류했는데 이게 3개월 안에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현금성 자산으로 재분류하지는 않습니다. 최초의 과목으로 한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거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6개월짜리 우리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 5개월이 지났어요. 즉 1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현금성 자산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금성 자산과 현금은 통합해가지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계정으로 표시하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용의 제한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용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누군가가 질권을 설정했다든지 이래서 내가 사용하는데 어떤 제약이 따른다 그러면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할 때, 자, 우리가 현금주의에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할 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동일하게 현금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 흐름표에 나오는 현금은 통화나 대용증권뿐만 아니라 현금성 자산도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현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표는 사실 선일자 수표라는 게 법적으로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자, 상거래 관계에서는 수표를 아까 우리가 당좌 수표나 가계 수표 같은 게 대부분 해당이 되는데요. 당좌 수표나 가계 수표는 직업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발행일만 적는 거죠, 원래. 자, 근데 이 발행일을 미래의 날짜로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수표인 경우에 법적으로는 선일자 수표가 법적으로는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제시를 하면 바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상거래 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선일자 수표는 이날 미래의 날짜에 와서 돈을 좀 청구하세요라는 의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래 시점으로, 자, 수표가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현재보다 훨씬 미래의 날짜로
기재가 되어 있다. 발행일이. 이런 경우에는 바들어 또는 미수금으로 처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인지나 우표는, 자, 수입인지나 우표는 현금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소모품비나 소모품으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당자 차월. 자, 지금은 당자 차월을 말 쓰지는 않습니다. 당자 대출이라는 말이 오히려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자 예금의 마이너스 잔액으로 쓰죠. 그래서 이거는 단기 차입금으로 부채 계정으로 사용하시는 거고요. 자, 종업원들한테 가불했다든지 차용금 증서 썼다든가 이런 것들은 임직원 단기 채권, 대금 또는 1년 이상이 될 때는 장기 대금이 될, 종업원 장기 대금이 될 것이고 1년 안에 같으면은 단기 대금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현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들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현금 가부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이런 회계 처리를 할 때 자금 담당 부서에서 실제 가지고 있는 현금과 장부상의 현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물론 이제 관리를 잘못해서 실수로 어떤 누락을 시켰거나 이렇게 해서 장부하고 실제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요, 적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현금 과부족입니다. 그래서 계산이나 기록상의 오류 또는 분실 또는 도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이 현금 과부족입니다. 자, 이 계정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기말 재무상태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의 현금이 적다라면 어떻게 할까요? 자, 장부상의 현금이 적으니까 어때요? 실제 현금이 많고 이러면 이익이 발생한 거죠. 내가 장부에는 1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현금은 200원을 가지고 있다면 100원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럴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특별 손익이나 영업의 수입이 되겠죠. 그죠? 영업의 수입 이익으로 처리하고 자, 현금을 늘리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는 잡손실. 잡수익, 아까 우리는 잡수익으로 계산한다 그러면은 이건 잡손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손실로 처리하고 현금을 그만큼 줄이게 됩니다.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을 통해서 그걸 처리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단기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자, 단기 금융 상품은 기본적으로 만기가 1년 안에 도래하는 금융 상품으로서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입니다. 자, 1년 안에, 자, 우리가 유동성, 유동자산, 자, 유동성을 기준으로 해서, 유동성이 우리는 1년 기준이라고 그랬죠. 자,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들은 우리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1년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상품으로서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들은 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정기 적금, 정기 예금이 되겠죠. 자, 정기예금을 가입했는데 6개월짜리 정기예금을 가입했다. 자, 이거는 단기 금융상품이 되겠죠. 그 외에도 뭐 정기적금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정해져 있는 우리가 금융상품을 가입을 했는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들은 단기 금융상품으로 보게 됩니다. 기타 단기 금융상품은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기타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단기 금융상품 안에 여러 과목이 들어갈 수는 있겠죠. 자, 경영자가 정기예금, 정기적금, 뭐 양도성예금증서, 뭐 CMA, MFO 이렇게 여러 가지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기예금, 정기적금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기타 상품들은 기타 단기 금융상품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뭉뚱그려서 단기 금융상품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단기 매매 증권이 있습니다. 주로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이 되겠습니다. 주로 시장성 있는 주식, 우리가 주식을 나는 이것을 1개월 안에 이익을 남기고 팔겠다 이러면은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이 되는 것이죠. 사채, 공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매수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만일에 내가 투자 목적으로 이 회사는 나는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은 나는 투자 목적으로 1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할 거야 하면은 단기 매매 증권에 들어가지 않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에 들어가는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IFRS 규정에 금융상품과 금융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은 특히 상장기업인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이라는 건 주석에 나오고요. 재무상태표는 단기매매증권이라고 나오지 않고 금융자산 이렇게 나옵니다. 공정가치 금융자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왜 단기매매증권이라고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IFRS 국제회계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나오는 KIFRS와 기업회계 기준에 나오는 이런 회계 처리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단기매매증권은 이런 금융상품과 금융자산을 또 좀 더 상세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금융자산은 우리가 현금, 소유지분에 대한 정서 또는 현금 또는 금융자산을 추치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금융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우리가 금융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주식이라든지 출자했던 주식, 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지분에 대한 정서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금융자산으로 봅니다. 자, 선급비용, 선급금 이런 것들은 현금, 이런 거는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으로 내가 받은 게 아니죠. 그죠? 이거는 다시 재화나 용역을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금융자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건 현금으로 다시 분류하는 것이고요. 금융상품은 자, 우리가 금융자산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금융자산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계약을 통해서 금융자산을 지불해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자,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은 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내가 회사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겠죠. 이게 금융자산이 되는 거고, 자, 지불해야 될 입장에서는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이 되겠죠. 자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을 한쪽 거래 당사자, 즉 금융자산을 발생시키면서 다른 한쪽에는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보시면은 이 금융상품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융자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융부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보유자 입장에서 우리가 정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금융자산, 금융부채 중에서 별도로 유가증권을 구분해서 회계 처리와 공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가증권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유가증권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유가증권에 대해서 조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이라 그러면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정권이죠.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회계상의 유가증권이라고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유가증권은 즉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 이런 채무증권을 우리가 유가증권이라고 그러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들은 채무증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분증권이 있습니다. 자, 채무증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채, 국채, 자, 국가가 발행한 국채, 공기업이 발행한 공채,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는 자산 유동화 채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발행자에 대해서 금전을 청구할 수, 자, 이거 나중에 우리가 돌려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기재되어 있는 유가증권 또는 그와 유사한 유가증권들이 우리가 채무증권이라고 했습니다. 자, 돈을 그냥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 지분증권은 자산에 대한 소유 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면 삼성전자의 자산의 일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주, 우선주, 수익증권, 자산유동화, 출자증권 이런 것들이 내 지분, 자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봐서 이것을 우리가 지분증권이라고 합니다. 또는 일정 금액으로 소유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신주인수권, 콜옵션 이런 것들이 지분증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는
소유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풋옵션이 해야 되죠. 이런 것도 유사한 정권들, 유가 정권들이 있습니다. 상법상에는 유가 정권이 지분 정권, 채무 정권, 어미나 수표, 선화 정권, 화물 상환증, 보험 정권들도 다 상법상에서는 유가 정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우리가 회계적으로 다 유가 정권을 보지는 않고요. 우리가 재산권을 나타내는 채무 정권과 지분 정권만 우리가 회계적으로는 유가 정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법상의 유가 정권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회계상의 유가 정권은 기준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가 정권은 취득한 후에 우리가 회계적으로는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는 만기 보유 정권, 단기 매매 정권, 매도 가능 정권 중에 하나로 분류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분류의 적정성은 우리가 결산기 말, 보고기간 종료일, 즉 결산기가 되겠죠. 결산기마다 재검토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분류하게 됩니다. 채무정권은 단기 매매 정권, 매도 가능 정권, 만기 보유 정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지분 정권은 단기 매매 정권, 매도 가능 정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가 정권 분류 체계를 그림으로 보면요. 자, 유가 정권은 보유 목적에 따라서 또는 계정 과목에 따라서 평가 방법이 다 다르고요. 또 유동자산을 분류할 수도 있고 투자자산을 또 발행서상에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이나 투자자산을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유 목적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죠. 그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단기 매매 정권입니다. 단기간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매수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단기 매매 정권입니다. 단기 매매 정권은 공정 가치에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삼성전자 주식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변동이 되겠죠. 결산기 말에 우리가 내가 취득할 때 가격하고 보고기간 종료일, 즉 결산기 말에 가격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 차익만큼은 단기 손익으로 계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게 되고요. 자, 나머지 그리고 만기 상금액이 정해져 있고 확정돼 있고 만기까지 내가 보유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기 보유 정권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거는 삼각후원가로 평가를 하고요. 이건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삼각후원가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단기 매매 정권은 만기 보유 정권 이외의 경우에 공정 가치로 하고요. 매도 가능 정권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 도래가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게 됩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죠. 요거는 단기 손익으로 지분법 평가 손익으로 분류하게 되고요. 투자자산을 분류하게 되는데 유의적으로 그 지분 투자를 통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내가 지분을 보유하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건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류 체계에 따라서 보유 목적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다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기 매매 정권은 기본적으로 단기간 내죠. 단기간 내 매매 차익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단기간은 3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분명한 정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유가정권, 이런 것들은 단기 매매 정권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식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를 3개월 안에 내가 이익을 매매를 통해서, 매도를 통해서 차익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단기 매매 정권으로 분류하겠죠. 이 단기 매매 정권은 기본적으로 유동자산을 분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기 투자자산 등의 강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재무상태에다가 단기 투자자산하고 같이 합쳐서 재무상태표에 단기 매매 정권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단기 매매 정권은 계정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단기 매매 정권을 취득할 때 계정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일단은 액면 금액이 아니죠. 자,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는 액면 금액이 아니고 액면 금액, 매입 금액으로 이제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시가로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니까 그 매입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여기에 이런 기본적으로 그 단가에다가 즉 시가에다가 공정 가치에다가 주식수를 곱해서 발생하겠죠. 자, 매입가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정권거래세가 발생할 수 있죠. 이것들은 또는 수수료 비용이나 직업 수수료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정권은 단기 매매 금융자산, 매도 가능 정권 이런 매입 부대 비용은 단기 매매 정권은 기본적으로 이 취득원가에 포함을 하고요. 자, 매도 가능 정권은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매매 정권은 이 수수료 비용을 따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같이. 그래서 우리가 취득원가하고 쉽게 말해서 매입 단가에다가 주식수를 곱하신 게 단기 매매 정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연말에 가서 우리가 보고기간 종료일에 계정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죠? 자, 이때는 공정가치, 즉, 시장에서 동일한 주식수를 만일에 매입하게 되면은 치르는 가격이 공정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차액을 우리가 단기 매매 정권 평가 손익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부 금액보다 공정 가치가 크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만큼을 단기 매매 정권 평가 이익으로 계산하고요. 단기 매매 정권 금액을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가격이 올랐을 경우에는 내가 취득한 금액보다 훨씬 더 현재 공정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보면은 그만큼 단기 매매 정권 평가 이익을 늘려주고 그 이익 늘어난 만큼의 금액을 단기 매매 정권 금액을 올려주면 됩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겠죠. 반대의 경우는 내가 취득한 금액보다 하락한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단기 매매 정권을 가격을 대변에 기록해서 금액을 감소시키고 단기 매매 정권 평가 손실, 즉 손실을 인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가 매도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처분하게 되면은 처분 시의 수수료라든지 비용은 단기 매매 정권 처분 손익에서 플러스나 마이너스 하시면 됩니다. 처분 손실은 처분 손실을 가산하시고 처분 이익은 있는 경우에는 처분 이익에서 차감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비용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부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처분 금액이 높으니까 이익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기 매매 정권을 없애고 단기 매매 정권 처분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이 그만큼 더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의 경우는 처분 금액보다 장부 금액이 훨씬 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손실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단기 매매 정권을 다 없애주고 대변을 통해서 없애주고 자산의 감소죠. 그죠? 자산을 줄여주는 거예요. 자산의 감소가 일어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늘고 그만큼 차익이 발생하겠죠. 내가 취득한 가격보다 현재 처분 가격이 낮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정권 처분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단기 매매 정권하고 매도 가능 정권을 비교해 보시면요. 자, 두 개를 보시면은 평가 손익. 자,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공정 가치하고 취득하고 가격이 틀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매도 가능 정권은 우리가 재무상태표, 즉 바란스의 자본이나 자본 계정, 기타 포괄 손익의 누계액이 변동이 되는 것이고요. 단기 매매 정권은 영업의 수익 또는 영업의 비용,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손익계산세. 그래서 처분 손익은 손익계산세, 단기 매매 정권은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되고요. 단기 매도 가능 정권도 마찬가지로 처분 손익은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으로 같이 처리됩니다. 취득수수료는 영업의 비용, 직업수수료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고요. 자, 매도 가능증은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매출채권입니다.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중요한 과목을 두 가지 들으려고 하면은 아마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일 것입니다. 실제 많은 우리나라 기업의 제조기업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은 분석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 과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매출채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매출채권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주된 영업활동을 통해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게, 서비스를 공급하겠죠. 자, 이런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출금, 받으름. 자, 공급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을 아직 못 받았다. 물건을 팔고 못 받았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직 받지 않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생기게 되는데요. 하나는 외상매출금이고 하나는 받으름입니다. 자, 외상매출금은 어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이후에 내가 아직 기업이 받지 못했다는 것, 나중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받으름은 어떻습니까? 자, 해당 거래처가 약속음을 발행해서 음을 내가 받아온 거죠. 기업이 음을 받아온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과 받음을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통합해서 매출채권이라고 합니다. 기업은 다양한 채권이 발생합니다. 수치채권이 발생하죠. 자, 기업은 재화나 용역을 고객이나 거래처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으로 직접 받으면 매출채권이 발생하지 않죠. 하지만 미래에 나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나 지금 당시 이런 서비스나 용역에 대한 대가로 나중에 지불하겠다라고 한 경우, 이런 나중에 수취하기로 한 채권과 또는 다른 방법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우리가 어떤 재화나 용역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방법으로 발생한 채권들을 우리가 수취채권이라고 하죠. 수취채권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매출채권입니다. 이런 수취채권은 유동성이 굉장히 큰 유동자산으로서 1년 안에 우리가 현금으로 회수될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우리가 회수가 될 것이다 라면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중에서 우리가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취채권은 매출채권하고요, 그리고 비매출채권으로 분류하게 되겠죠. 매출채권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외상매출금, 받으름이 되어 있고요. 자, 외상매출금은 기본적으로 이자가 지급되지는 않지만은, 할부 판매 같은 경우는 이자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받으름은 일정 금액을 일정 기일에, 만기일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그런 상법상의 유가증권이죠. 그래서 또는 양도하거나 담보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관계없이 높은 유동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받으려면 거래처의 신용도가 중요한 직업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매출채권 외에 비매출채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단기 대여금, 단기로 빌려준 거죠. 영업과는 관련 없이, 또는 영업과 관련 없는 자산을 매각하고 받지 못한 돈, 미수금,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미수금과 외상매출금을 많이 이렇게 동일시 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미수금하고 매출채권은 확실히 다릅니다. 매출채권은 상거래와 관련된 것이고요. 미수금은 상거래와 관련 없는 그런 수취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상매출금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회사의 재고자산, 즉 상품이나 제품을 원재료 이런 것들을 거래하고 받지 못하는 것들. 자, 그 외에 이런 재고자산 거래와 관련 없는 다른 것들은 다 미수금으로 거래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대되는 계정이 자, 내가 매입을 하고 돈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외상 매입금과 지급음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통틀어서 두 가지를 매입 채무라고 하죠. 매입 채무는 다시 우리가 유동부채를 학습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 상거래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계정의 분류가 달라집니다. 자, 일반적 상거래 채권, 자, 채권 내가 받을 어떤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고 내가 대금을 결제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 상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외상 매출금, 받으름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물건을 내가 구매하고, 자, 용역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것이 매입 채무죠. 부채죠. 그죠? 부채. 요거는 우리가 외상 매입금, 지급음이 되겠습니다. 상거래가 아닌 것들은 자, 내가 물건을 해당 기업이 물건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다. 미수금이 될 것이고요. 반대의 경우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을 해당 기업이 결제하지 못했다라면은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외상 매출금을 분개해 보면은 자, 우리가 매출할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면은 외상 매출금이 이제 발생합니다. 내가 대금을 결제받지 못했을 때.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발생하고요. 대변에 상품 매출이 발생하죠. 자, 외상 대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자, 자산이라는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요. 다시 예금으로, 자, 보통 예금으로 받은 경우라고 보는 거죠. 보통 예금 자산의 증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받으름이다. 받으름은 자, 발행인, 즉 발행하는 사람은 내가 언제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죠. 채무자가 되겠죠. 물건을 공급하고 약속금을 주는 거죠. 지불하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대금을 결제해 줄게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자, 밑에 은행 지급 약속금의 견본이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게 실제 은행에서 발행하는, 은행에서 당좌 거래를 하게 되면은 교부해주는 약속금의 용지입니다. 이 용지는 조폐공사가 만들어서 은행에서 주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몇 가지 기본적인 수표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기재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음을 통해서 나는 며칠 날 은행에서 가면은 이 어음을 제시하면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품을 매출하고 약속금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받으름이라는 매출 채권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고자산이라든지 기타 유동자산 그리고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